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 작가 이도우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딸기만두입니다. 오늘 읽을 이 책의 저자이신 이도우 작가님은 천천히 오래 아끼며 읽고 싶은 책이라는 따뜻한 평을 받고 계신데요. 깊고 서정적인 문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잠옷을 입으렴,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그리고 오늘 읽을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 등이 있고요. 제가 책 낭독을 허락받기 위해서 출판사마다 메일도 쓰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출판사 이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도우 작가님이 4편을 쓰신 책들이 다 출판사가 달라서 좀 재밌었습니다. 오늘 읽을 이 책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낭독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읽겠습니다. 민들레의 상실. 그때부터였다. 그 간판을 보았을 때부터. 버스 의자에 앉아 무심코 차창 밖을 내다보는데 정류장에서 좀 떨어진 길가 작은 가게에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민들레의 상실. 평범하고 모나지 않은 심심한 명조체 느낌으로 그 간판은 읍내에 먼지 날리는 거리 한 풍경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탄성에 가까운 혼잣말로 따라 중얼거렸다. 민들레의 상실. 아무런 의심 없이 첫눈에 그렇게 읽었고 순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아니 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좀 더 골똘히 생각해보면 하루든 이틀이든 내 속에서 그 말들을 굴려보노라면 민들레가 무엇을 상실했으며 영영 잃었는지 알게 될 거라고 느꼈다. 그러나 첫눈에 반해버린 마법 같은 순간이 지나고 곧 깨달았다. 간판은 민들레의 의상실 좁은 가게 쇼윈도에는 만든 지 오래된 듯한 꽃무늬 원피스와 블라우스가 낡은 마네킹에 입혀져 있었다. 버스는 금세 정류장을 떠났고 나는 어이없는 착각에 혼자 웃었지만 그래도 그날 그 간판은 내겐 민들레의 상실이었다. 몇 해 전 봄날의 일이었으니 그 후로도 민들레는 내 안의 황금빛 꽃으로 조용히 머물러서 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로 남은 셈이다. 버스를 타고 읍내를 지날 때나 봄이 와 길섭에 노란 꽃이 필 때 문득 그날의 질문이 떠오르곤 한다. 민들레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하고. 하지만 답이 있을 리 없다. 골똘히 생각해보면 알 것도 같다고 여겼지만 애초에 알 수 없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본들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에는 영영 모르고 마는 일들이 있다고.
완전했던 민들레이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는 본 적이 없고 그 꽃이 잃어버린 무엇도 영원히 모른 채 살아가겠지만 오래 고개 숙여 애달파하지는 않겠다고. 스쳐가는 시간 속에 머물며 우연처럼 인연처럼 만나는 심상들이 건네는 대답으로 족하겠다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아련한 상실에 관해 허공에 보낸 내 물음의 답장이 날아올 때가 있겠지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어느 완연한 봄날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무심히 걷다가 길가에 피어난 노란 민들레를 보고 빙그레 웃고 싶다. 쓸쓸함은 기록되어야 한다. 관계와 소통에 대해 가끔 생각한다. 나는 친구나 지인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신 깊고 오래 사귀는 편이고 금세 가까워지는 건 어려워해도 한번 마음을 열면 잘 변하지 않는 편이다.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에서도 어떤 인연들을 만났다. 비슷한 일을 하는 작가들이나 편집자들과도 10여 년 넘게 온라인 소통이 이어지는데 저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시기에 한 번씩 계정을 닫고 잠수를 할 때가 있다. 나도 그렇고 아마 SNS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다. 누군가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근황이 궁금해지지만 그렇다고 따로 개인적인 연락을 해보진 않는다. 상황이 정리되고 마음이 내키면 다시 돌아오겠지. 기다리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된다. 더 어리고 젊었던 나날에는 주로 전화 때문에 티격태격 할 일들이 생기곤 했다. 가까웠던 친구들 중엔 더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오래 연락이 끊겨 다른 친구들을 서운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던 탓이다. 언젠간 같이 만나기로 했던 날 K가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휴대폰을 걸어봐도 받지를 않았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던 무렵이었다. 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친구 엘이 몇 번 통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고는 내 앞에 마주 앉아 울컥 소리치듯 말했다. 아, 왜 너희들은 툭 하면 전화를 안 받니? 누군가 잠수를 타도 의뢰 그러겠거니 하는 나는 피식거리며 엘에게 대답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너도 K를 버려. 대학로에서 밥을 먹고 약간의 술을 마시고 또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조금 쓸쓸해졌다. 그날 앉아있던 카페 이름이 햇살 돛담배였다는 것이 기억난다. 문득 엘이 중얼거렸다. 그 애는 왜 우릴 이렇게 쓸쓸하게 만드니? 그런가? 쓸쓸한가? 새삼 삶에서 찾아오는 쓸쓸함에 대해 돌아본다. 어차피 가까운 이들과 무관하게 인생은 쓸쓸함이 기본값이 아닐까?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래서
한 글자라도 더 쓰고 싶나 봐. 뭐라도 써놓아야 덜 쓸쓸하고 살아있는 것 같고 나중에 떠날 때 덜 억울할 것 같아서. 엘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알았어. 나는 왜 뭘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난 쓸쓸했다가 그 순간이 지나면 내가 쓸쓸했다는 걸 잊어버려. 엘은 잘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외장 하드디스크 노릇을 했는데 이를테면 몇 년 전 그날 나는 그 사건에 대해 뭐라고 말했었니? 라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저렇게 말했어 라고 대답해주는 식이었다. 뭐랄까? 엘의 그런 심플함을 나는 좋아했다. 내가 연연해하고 잘 버리지 못할 때 그 친구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손을 털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웹에 만든 카페 게시판에서 몇 년 동안 저마다 수많은 글을 남겼다. 누구한테나 결코 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은 있기에 모든 걸 고백하지는 않았겠지만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순간들을 일기처럼 기록했었다. 엘은 그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자신이 쓸쓸했음을 기억할 수 있노라고 했다. 지나간 글을 뒤적이며 낯설고도 낯익은 제목들을 눌러보면 어느 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까닭에 불현듯 쓸쓸함이 찾아와 몇 마디 남기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그 게시판은 기쁠 때와 즐거울 때보다 쓸쓸할 때 많이 찾았던 것 같다.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근황도, 지금은 링크가 끊긴 노래도, 더 앳되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의 사진도 그때의 이야기들과 함께 다 멈춰져 있다. 관계와 소통은 이어졌다가 끊어지고 끊어진 줄 알았다가도 연약하게 연결되는 미세 신경 같기만 하다. 계정을 닫고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이들도 일상의 쓸쓸함을 남길 곳이 그곳이니까 다시 오는 게 아닐까. 타인에 대한 호기심보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결국은 쓸쓸한 순간을 견디기 위해 돌아오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은 글 같은 건 쓰지 않는다던 낡은 명언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안다. 늘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거란 걸.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게시판에 1년에 2번 혼자 들어가 볼 때가 있다. 버려진 것처럼 남겨진 제목들을 눌러 물끄러미 읽으며 비로소 깨닫는다. 쓸쓸함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기록하지 않은 날이 기록한 날보다 훨씬 많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그 많은 날은 쓸쓸하지 않았던 날들이니까.
미처 쓸쓸할 새도 없이 살아낸 비어있는 날짜들을 기억해주기로 한다. 기록하지 않았던 이름표 없는 보통의 날들, 여리고 풋풋했던 인생이 평탄하고 버드나무 말고는 아무도 눈물 짓지 않았던 베개 옆에 꿈이 있어 고마웠던 그 날들을 낮과 밤의 산책로 파주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들판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남쪽 발코니로는 야산이, 북쪽 창으로는 논밭이 내다보인다. 봄, 가을은 짧고 겨울은 긴 곳. 추위를 많이 타면서도 겨울을 좋아하는 나는 영하로 떨어질 때마다 이 마을에 나타나는 논두렁 스케이트장이 반갑다. 추수가 끝난 논에 물을 채우면 겨우내 꽝꽝 얼어붙어 마을 꼬마들의 놀이터가 된다. 외투와 털모자로 감싼 아이들이 서툴게 스케이트를 타는 너머로 하얀 마시멜로 같은 공포들이 들판 여기저기 뒹군다. 소설 속 굿나잇 책방에 있던 북현이 풍경은 대부분 지금 사는 곳에서 만난 모습들이었다. 산책길에 지나치는 집들과 낯을 익히다. 나도 모르게 혼자 정이 든다. 어느 꽃나무 가득한 집 창가에는 빛바랜 조화 한 병이 놓여있는데 마당의 꽃이 저리 많건만 굳이 조화가 필요할까 괜히 궁금해한다. 그러다 아, 조화의 기니 그런 거구나. 먼지 쌓이고 햇볕에 바를 때까지 창가에 놓여있는 것. 가족이 별일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다는 신호 같은 거구나 싶어진다. 더 인상적인 건 역시 버려진 집들이다. 담장이 내려앉고 창문 귀퉁이가 깨지기도 했지만 누군가 조용히 살고 있나 착각할 만큼 온전해 보이는 집도 남아있다. 어떤 빈집에 마음이 꽂혀서 자주 그 앞을 둘러보다 그곳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상상하기도 하고 신기한 건 모든 풍경이 낮에 볼 때와 밤에 볼 때 너무나 다르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빛바랜 조화 또한 해가 진 뒤 산책하면 창가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일 뿐. 같은 길을 걸었지만 낮의 산책과 밤의 산책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익숙하면서도 새롭다. 내 인생 가장 기억에 남는 낮과 밤의 풍경이 떠오른다. 21살 때 전라북도 진안으로 풍물을 배우러 갔던 날이었다. 동아리 회원들과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깊은 산골로 찾아갔는데 마지막 버스에서 내릴 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부슬부슬 비까지 오고 있었다. 정류장에 우리를 내려놓고 버스가 떠나자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만약 눈동자가 사라진다면 세상이 이럴까 싶게 하늘도 산도 땅도
캄캄한 검은색이었다. 바로 옆에 친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자기 손과 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논두렁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우리는 동요했다. 내린 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악기를 끌어안은 채 서 있기를 10분쯤 부슬부슬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멀리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며 다가왔다. 마중 나온 마을 아주머니였다. 작은 손정등 불빛에 의지해 아주머니를 따라가다 덜어는 비틀거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곤 했다. 한참 더듬으며 걸으니 비로소 하나둘 불빛이 보였다. 마을에 들어온 것이다. 그 순간의 기묘함이 잊히지 않는다. 현실인지 피안인지 통 알 수 없는 느낌. 이튿날 날이 밝자 마을은 얼마나 눈부시게 환하고 아름답던지. 군데군데 얼음이 연 냇물은 뼈가 시리게 차가웠고 논밭 사이 엎드린 집들과 굴뚝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 어젯밤 그렇게 불안하게 짚어온 마을이 맞나 싶을 만큼 전혀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때 햇볕 아래서 역사가 되고 달빛 아래서 전설이 된다는 명언이 온전히 이해되었다. 어떤 장소에 밤에 도착하는 것과 낮에 도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여행의 시작이라는 사실도. 그날의 경험 탓인지 같은 풍경을 다른 버전으로 다시 바라보는 일을 좋아한다. 다양한 사람과 번갈아 나누는 대화보다 한 사람과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누는 대화가 그렇지 않을까. 같은 위치와 각도에서 낮과 밤 사진을, 여름과 겨울 사진을 꾸준히 찍다 보면 어느새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 소설을 쓰는 건 그래서인 것 같다. 정든 대상을 혼자서 보고 느끼기엔 아쉬워.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 기왕 들려준다면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 우리 마을에 작고 아담한 무슨 사연이 숨은 듯한 폐가가 있습니다. 그 폐가를 어떤 청년이 빌려서 책방을 열었습니다. 라고 쓰고 싶었다. 내게 살아가는 일은 늘 혼자 정드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빈 시골집과 사귀고 영하로 떨어지면 나타나는 논두렁 스케이트장과 사귀지만 그들은 나를 알 리 없고 인식조차 하지 않은 존재들이라 실현당할 일도 없다. 아무도 모르는 그 짝사랑을 글로 옮겨서 고백하는 건 역시 같이 정들였으면 하는 마음 탓인가 보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읽어주는 이들이 소중하고 고맙다. 혼자서만 정들지 않아도 되니까. 당분간은 더 시골에 살면서 사랑하는 풍경의 여러 모습을 천천히 오래 알아가고 싶다.
달찻집의 행방. 여러 번 찾아간 같은 장소여도 어느 방향에서 가느냐에 따라 몹시 새로운 장소로 보이는 마법을 경험하곤 한다. 길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반대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거꾸로 한참을 가는 경우는 부지기수. 아무 정류장에나 내려 한참 걸어 다녔던 예전의 취미생활도 실은 그렇게 잘못 탔을 때 마음을 비워버려 생긴 버릇이기도 했다. 오래전 만화가 강경옥의 단편 중에 달의 찻집이란 만화가 있었다. 긴 시리즈 작품 마지막 권에 실린 부록이었는데 몇 페이지에 불과한 짧은 이야기인데도 선명한 이미지로 남아있다. 한적한 동네, 어느 여학생이 매일 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바람을 쐬러 나온다. 대부분 셔터가 내려진 어두운 길을 걷다가 혼자만 불이 켜진 낯선 제과점, 달의 찻집을 발견한다. 쇼윈도를 기웃거리자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들어오라 권하고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니까 아주머니는 괜찮다며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대접해준다. 여학생은 우유를 마시고 따스해진 마음으로 독서실로 돌아오던 길에 어쩐지 뭔가를 빠뜨린 듯한 기분이 든다. 오늘 밤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느낌. 이튿날 낮에 학교에서 곰곰 생각해보다 깨닫는다. 간밤에 달이 없었다는 것을. 딱 그런 느낌을 받았던 날들이 내게도 있었다. 고교 2학년 겨울 방학이었나 보다. 문예부가 맡은 교지 편집을 하러 부산 중앙동 언덕 위에 인쇄소를 보름쯤 들락거렸을 때였다. 하루치 교정을 보고 언덕을 내려와 복잡한 시장통 골목을 걸어오면 그 길이 끝나는 즈음에 돌고래 빵집이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골목을 꺾어 조금 더 걸으면 버스 정류장이 나왔다. 그런데 어느 날 기이하게도 돌고래 빵집이 없었다. 어제만 해도 있었는데 하루 만에 가게가 이사를 갔나 싶었지만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나타나 나를 당황하게 했다. 졸업 시즌에 맞춰 교지가 인쇄돼 나올 때까지 그 언덕길을 오갔던 겨울날 돌고래 빵집은 같은 자리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했고 그때마다 내가 어느 길로 왔기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똑바로 언덕을 내려오기만 했다고 늘 생각했을 뿐. 그런 기분이 다시 찾아오는 밤이면 왠지 미야자와 겐지를 읽고 싶어진다. 주문이 많은 요리점이나 첼로 켜는 고슈 같은 짧은 이야기들, 뜬금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내게 말을 거는 이상한 존재들을, 여행을 가도 관광지보다는 좁고 긴 뒷골목을 서성이고 싶은 까닭도 그 때문이다. 걷다 보면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이상한 요리 이름이 적힌 메뉴판과 간판이 걸린 심화 점퍼가 나타날 듯한 기분이 된다. 한적한 가게 구석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올려다보면 저 멀리 마젤란 은하행 열차가 둥실 정차하고 있을지도, 객실 차창마다 노란 불빛을 밝힌 채 돌아오지 않을 편도행 기차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멍하니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도호의 산문집,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을 허락하신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